주위를 둘러보면 남들보다 그렇게 막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빠르게, 더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행동을 위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 이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의 정말 유일한 인생 파트너, 위대한 동업자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에게 맞는 동업자는 단 한 명, 찰리뿐이었다. 네, 워렌 버핏은요, 찰리 먼거를 가리켜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신에게도 직언과 직설을 했던 찰리 먼거를 평생 곁에 두고 사업이나 투자의 철학,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큰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찰리 먼거의 가난한 찰리의 영감,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찰리 먼거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워렌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미국 시총 탑10에 이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는지, 저자가 남긴 보석 같은 말들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 구독자님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준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운 좋게도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과 고민을 품고 있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것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것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대에게도 기꺼이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보이지만 성공의 황금률, 근본 원리이기도 하다. 나는 살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삶에서 승자가 되는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마주했고, 그런 사람들이 얻는 건 단지 돈과 명예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신뢰까지도 얻게 된다. 마땅한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건 삶에서 정말 크나큰 성공이라고 확신한다.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되는 건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이런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부를 쌓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들도 결국엔 죽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사람들이 가득 모인다고 해도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은 그들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건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다. 나에겐 악인처럼 여겨졌던 사람,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갔던 경험이 있다. 고인을 기리는 시간이었는데 어색한 정적 속에서 머뭇거리기만 할 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형은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런 식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장례식이 아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품었던 두 번째 생각은 지혜를 얻는 일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다는 건 단순히 삶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 학생이라서, 신입이라서, 처음이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장할 수도,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전 세계에서 평판이 좋은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앞서 10년 동안 잘 통했던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잘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나와 일하는 워렌 버핏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습 기계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시간을 재면서 생활을 했는데 깨어있는 시간의 약 절반가량은
글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의 상당 부분은 1대1 대화에 할애했다. 그가 신뢰하고 또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왜냐고?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였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들보다 그렇게 막 똑똑하지도 않고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빠르게, 더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건 그들이 매일 공부했기 때문이다. 매일 밤, 아침보다 조금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잠들기 위해 부단히 애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에서 A 학점을 받을 만큼 특정한 주제에만 통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수준으로 많은 것을 넓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걸 평생 무의식적으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은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복리로 자라난다.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문들 사이의 기본 원리들이 내 안에서 복리로 자라나 나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내가 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더 깊이 공부했던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겪는 혼란과 실수는 결국 사람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겁에 질리거나 자만하거나 혹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심리가 판단을 흔들어 놓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모르고 말이다. 그렇다. 다양한 공부, 다양한 지식을 쌓다 보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망치만 들고 다니는 사람에겐 모든 게 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르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양한 도구,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 여러 학문을 익히다 보면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수학을 배우면 나는 이제 위험을 계산하는 능력이 생겼고, 생물학에서 경쟁과 적응의 원리를 배우면 나는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발전해 가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또 진화 생물학의 개념을 대입해 보면 경쟁에서 적자 생존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느끼게 된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아침에 일어난 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절대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관점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 배우려는 노력, 또 분야를 넘나들며 적용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 어떤 문제와 현상을 바라볼 때 다양한 학문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인 해법에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나 흔해 빠진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인내하며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워렌 버핏과 투자의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비결 역시 이런 복합적 사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엮어야 한다. 결국엔 지식을 엮는 습관이 내 인생의 큰 자산이자 성공의 열쇠가 되어 주었다. 책과 학문들이 나를 성장시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도 일깨워줬다. 정말 학문은 복리처럼 자라난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이를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진짜 배움은 인생 최고의 투자다. 살면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에 매달리기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흥미와 강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시킨다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 해낸다. 하지만 그저 잘 해내는 수준으로는 진정한 탁월함에 도달하기 어렵다. 강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일은 단순한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나와 함께 일했던 동업자들은 모두 진득하고 우직하게
그보다 더 강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전력을 다해 매달리며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항상 최고를 목표로 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좋아했고 진심으로 존경했다.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들과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종종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정답은 없지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이야기했다. 첫째, 내가 사지 않을 것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나 자신조차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결코 남에게 권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하게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삶의 철학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 없이 무엇이든 팔아치우려는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만을 팔게 되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 신뢰만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팔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둘째,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을 막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만약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면 그와 함께 하는 일을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다. 언제고 그만둘 시점만 재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존경하는 사람들과 일하면 모든 것이 배울 점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생겨난다. 당신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내가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이 바쁘고 정신없는 순간에도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려움이 훨씬 덜 느껴진다. 고단한 상황에서라도 유머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 3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을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원칙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나 역시 내가 신뢰하는 동료들 덕분에 이 원칙들을 만족시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온 덕분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점차 다가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과 배움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처럼 투자 역시 명확한 원칙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만의 원칙이 아니다. 적어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원칙들은 모든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었다. 이 원칙들이 당신의 인생, 배움,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리스크.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그 중에서도 평판에 관한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사업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그 리스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나의 평판과 신뢰에도 어떤 파장을 줄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평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쌓기가 매우 어렵고 만약 상대방의 도덕적 성향이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 거래는 아무리 유망해 보인다 해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철칙이다. 내 오랜 경험 속에서 나는 인성이 결여된 사람과 엮이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경험해왔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못 선택하면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변한다.
아무리 매력적인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더라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한 큰 실수나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조심하는 것도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큰 손실을 보면 투자자로서 다시 일어서기란 사실 쉽지 않다. 돈을 잃는 것 자체보다도 그 손실이 나의 정신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가 문제다. 내 주변에 뛰어난 투자자들도 일생에서 몇 번의 큰 손실을 경험했는데 그 후로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몇 년, 어쩌면 몇십 년간의 노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하며 내 스스로를 경계해왔다.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다각도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평판과 인격을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만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유혹 중 하나가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지름길이라는 게 결국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안전 마진을 없애는 것이라면 과감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독립성,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객관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현실에서 특히 비즈니스와 투자 세계에서는 자기 판단의 오류를 지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내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사고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대중의 소리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사고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 자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객관성의 기준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다. 시장이 들끓고 투자자들이 특정한 종목에 열광할 때 나 역시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던 초기에는 남들의 열광에 쉽게 휩쓸리곤 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결정이 남들의 판단과 겹친 것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 군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는 곧 평균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투자와 비즈니스는 평균에 머무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주지 않는다. 평균적인 사고는 평균적인 결과만 가져다 준다. 그저 군중의 판단을 모방하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수익, 그저 그런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자라면 피해야 할 태도다. 군중의 기대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위대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나는 평생에 걸쳐 독립적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도 나의 이런 사고방식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었다. 워렌 버핏 역시 흔들리지 않는 나의 판단력에 큰 신뢰를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특정 자산에 뛰어들어도 나는 흔들림 없이 나만의 분석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투자를 결단했다. 이건 운이 좋았던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어진 나의 철학이자 투자 전략이었다. 남들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가오는 순간 나는 의심한다. 반대로 남들이 무시할 때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대중을 따라가는 태도는 시간이 흘러 크나큰 오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은 언제나 단기적인 결과나 트렌드를 쫓아다니기 마련이다. 이러한 단기적 유행보다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언제나 냉철하게 사고해야 한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대중이 살아가는 주식일수록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인내. 살다 보면 누구나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나는 이런 순간마다 저항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실행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순간이 더 많다. 사람들은 종종 조급함에 빠져 잦은 거래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과 수수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소모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불필요한 행동은 복리의 이익을 방해하는 최악의 적이다. 복리는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괜히 이런저런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이 복리 효과를 스스로 방해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도대체 언제 이걸 팔 거냐? 새로운 정보가 떴는데도 그냥 둘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내 철학을 스스로 되새겼다. 행동을 위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말 그대로 무언가를 단지 행동하기 위해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 번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큰 경기 변동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모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매도에 나섰지만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주식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 결국 다른 사람들은 소문과 두려움 때문에 이익을 놓치고 말았다. 그 주식은 복리의 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졌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복리의 힘은 인내 속에서 빛난다. 사람들은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행운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행운은 기회를 기다리고 기민하게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것이다. 수익과 함께 과정을 즐기는 태도도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진정한 공간이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투자든 삶이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다. 워렌 버핏과 나의 투자 과정 역시 그러했다. 우리는 회사의 수익률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었다.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일구어가는 경험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경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 단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에 이끌리기보다 장기적으로 복리가 쌓이게 기다려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면 된다. 결단력. 세상이 많이 변했고 또 그만큼 많은 기회의 문이 있다.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만 그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 여건이 조성됐을 땐 결단력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적당히 살펴보고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투자든 인생이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금융시장이 폭락했던 당시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워렌 버핏과 나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기회라고 생각했다. 시장이 불안에 떨며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그때 우리와 같은 결정을 한 사람들은 이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 포착의 원리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때가 아니라고 머뭇거릴 때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기회를 목격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회인지를 알아보고 붙잡는 건 소수의 몫이다.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성공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회를 보는 눈이 있고 그 기회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결단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된 마음가짐이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땐 부디 망설이지 말아라.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건 준비된 마음과 기회의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집중.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일수록 상황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 의사결정에서 혼란스러움을 줄이고 처음 목표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때로는 단순한 진리가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복잡해 보이는 결정들도 결국은 당신이 처음 목표했던 기본 원칙을 돌아보는 것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만과 권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오만해질수록 점점 더 경각심을 잃게 되고 권태로울 때는 사소한 문제조차도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다. 나 역시 한 번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둔 후 약간 오만해졌던 때가 있었다. 나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이 생겼고 그 결과 일부 투자를 부주의하게 처리하면서 소중한 자산을 잃고 말았다. 그 후 나는 이 오만을 그 무엇보다 경계하게 되었고 이후에 투자에서 훨씬 신중해질 수 있었다. 또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정보는 마치 배에 난 작은 구멍처럼 점차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요한 핵심 정보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함과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것임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성공은 그저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작은 성취와 배움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길 위에 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이 믿고 존중하는 원칙들을 성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꾸준히 쌓은 노력과 좋은 관계 그리고 강한 신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진가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나와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선택하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 첫 번째 규칙,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산가들과 투자가들이요. 미국 주식시장 하락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유일하게 자산이 증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올해 95세인 그가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놀라운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과열, 붕괴가 반복되는 그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로버트 헤그스트롬의 워런 버핏 웨이,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임이다.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빨리 또 멀리 달릴 수 있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적 우위는 투자의 세계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투자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당신의 머릿속에 투자라는 게임판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다. 그게 바로 세계관이다.
어떤 사람은 투자 시장을 전쟁터로 본다. 어떤 사람은 무대라고, 어떤 사람은 도박장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당신만의 세계관이 없다면 그저 남의 판에 올라탄 조연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투자의 주인공이 되려면 당신만의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세계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살아오며 겪었던 일들, 읽었던 책들의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영향을 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이며 당신만의 세계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세계관의 다른 말은 바로 철학이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의 세계관과 투자 철학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 1930년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먹구름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는 경제적 기회가 살아 숨쉬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이 적절했던 시기와 장소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곤 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는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1867년 워런 가문은 뉴욕을 떠나 서부의 중심으로 떠오르던 미지의 대지 오마하로 향했다. 당시 오마하는 지금처럼 정비된 도시가 아니었다. 먼지 날리는 황무지, 길도 제대로 닦이지 않은 개척지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마하를 선택했다. 가능성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링컨 대통령이 유니언 퍼시픽 철도의 동쪽 종착지로 오마하를 지정하면서 이곳은 단숨에 서부 개척의 심장, 즉 새로운 경제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철도 하나 깔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주해 온 건 아니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유였다. 당시 미국은 경기 침체와 실업, 그리고 도시 빈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불황의 원인을 놓고 누군가는 과잉 생산을 탓했고 누군가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을 탓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구조였고 변화를 만들 수 없는 환경 그 자체였다. 그래서 워런 가문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기 위해 떠났던 것이다.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일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유가 그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으로 이어졌다.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그리고 그 투자의 핵심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꿰뚫는 안목에 있다. 그가 자주 강조했던 이 말에는 오마하로 향했던 워런 가문의 결정, 그들이 대물림한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가치지향적인 선택의 철학이 녹아있다. 결국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주가 차트나 재무제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 시대의 통찰, 철학적 유산 속에서 태어난 셈이다. 당신은 자녀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1942년 워런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이 슬로건을 걸고 공화당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유력 정치인도 아니었고 기성 정치 세력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신문에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함께 내걸고 이렇게 외쳤다. 만약 이기적인 정치인들 때문에 지쳤다면, 전쟁과 공포가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반복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자유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당시 하워드 버핏은 언더독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자유를 위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결국 당선됐다. 이후로도 연속 당선되며 국가보다는 개인, 권력보다는 선택, 복지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는 철학을 앞세웠다. 그렇다. 워런 버핏 특유의 자립심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에머슨식 독립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철학에서부터 출발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가르쳤고 아들 워런 버핏은 그 원칙을 치열하고 냉혹한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했다. 나는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믿을 뿐이다. 그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이 철학의 뿌리는 자기 신뢰에서 시작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 1841년에 쓴 에세이 자기 신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에머슨의 철학과 워런 버핏의 삶과 투자를 관통하는 연관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에머슨은 군중의 소음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 기준, 기대에 휘둘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그건 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워런 버핏은 이 말을 자기 삶으로 증명해냈다. 그는 언제나 시장과 반대로 움직였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워런 버핏은 왜 시장과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워런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다. 나는 정보가 필요하지 의견은 필요 없다. 내 돈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투자자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싸움은 복잡한 차트나 기업 분석이 아니다. 끊임없이 주의를 끄는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고독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뉴스, 분석가의 코멘트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 혹은 지금 팔아야 한다. 속삭이고 소리치는 환경 속에서 고요하게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 군중 속에서도 고요하게 자기 철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에머슨은 이런 사람을 진정 위대한 인간이라 불렀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가 주식시장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타고난 투자가라서가 아니다. 그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고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판단에 확신을 갖는 과정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1964년 하워드 버핏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유산은 약 56만 달러, 약 8억 원 정도였지만 그는 아들 워런에게 별도의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 워런 버핏 본인이 자신에게 유산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이 아버지에게 받은 무형의 유산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워런 버핏이 세상을 상대로 매일 실천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과거의 인물 중 단 한 명과 대화할 수 있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워런 버핏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나의 아버지요. 나는 두 명의 스승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한 명은 나의 아버지고 또 한 명은 벤저민 그레이엄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단순한 투자 이론가가 아니었다. 그는 가치 투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시자였고 혼돈의 시장에서 질서와 이성을 지킨 철학자였다. 컬럼비아 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한 벤저민 그레이엄은 수학, 철학, 영어 세 학과에서 동시에 교수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월스트리트로 향했다. 이것이 그의 투자 인생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영업사원이 되라는 회사의 암묵적 요구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경제학도 회계학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그는 독학으로 철도회사와 철도 채권을 연구했고 직접 리서치 보고서를 써내기 시작했다. 그의 보고서는 월스트리트가 놀랄 정도로 정확한 분석이었는데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의 큰손 JS 바흐앤드컴퍼니의 눈에 띄었고 50% 급여 인상을 조건으로 통계 담당자라는 직책을 제안받는다. 당장 회사를 옮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한다. 기존 회사에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제가 필요한 건 연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회사에 남게 되었고 독자적인 통계 부서를 신설하는 권한을 얻는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투자자로서 처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1923년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그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해지 전략이나 차익 거래 중심이었는데 덕분에 1929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로 넘길 수 있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사라졌지만 그레이엄은 결국 살아남았던 것이다. 물론 그의 투자 전략이 늘 안전했던 건 아니다. 1930년 주가가 이제는 바닥을 쳤다고 믿었던 그는 해지 전략 없이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결국 재정적 위기를 맞이한다. 바닥이라고 믿고 들어갔는데 바닥 밑으로 끌려 내려간 셈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췄다면 그는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강의실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금융학 교수로 갓 활동을 시작한 데이빗 도드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강의 노트를 작성하면서 두 사람의 협업이 시작된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강의 노트는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한다. 이 책은 바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의 교과서 증권 분석이다. 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온 건 경제대공황 직후였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그레이엄은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투자의 본질을 갈고 닦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과거의 수익률에 눈이 멀어 미래의 리스크를 잊고 있었다. 수학적 기대치 따위는 무시된 채 이건 오를 거다라는 믿음만으로 주식을 사들이던 광기.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들은 주식이 비싸든 싸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 믿었을 뿐이다. 이 광기 속에서 그레이엄은 단 하나의 기준선을 세운다. 그것은 바로 투자와
투기의 경계였다. 그는 증권 분석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성과 만족스러운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이름이 무엇이든 투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후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의 정신적 기둥이 된다. 이렇게 그레이엄은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만들기보다 철학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을 통해 한 세기 후에도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요즘은 주식을 단 한 주만 사도 나는 투자자다라고 말한다. 신문도 방송도 블로그도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무엇을 왜 어떤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냥 주식을 사면 투자자라고 불리는 시대. 그레이엄은 이런 시대적 왜곡을 일치감치 날카롭게 경고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는 순간 시장은 광기로 물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투기에 따른 위험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마진을 기준으로 주식을 선택하는 투자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주식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을 경우 안전 마진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에게 내재 가치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숫자였다. 자산, 수익, 배당, 과거 실적처럼 누구든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말이다. 경영진의 태도, 브랜드 이미지, 그런 건 측정 불가능한 불확실성이다. 그는 무형 자산을 신봉하는 시장을 경계했다. 숫자에서 멀어지는 투자자일수록 망상에 가까워진다.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에서 벗어나 무형 자산에 집중할수록 신념이 아니라 환상에 투자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명확한 투자 지침 2가지를 남겼다. 그리고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워런 버핏은 그의 철학을 단 2문장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규칙,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1956년 워런 버핏은 1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2억이 채 안 되는 자본으로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당시 그의 하루는 말 그대로 설득의 연속이었다. 그날도 이웃에 사는 박사 부부에게 자신의 투자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다. 버핏은 그때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 자네를 보니 찰리 먼거가 생각나는군. 찰리 먼거. 놀랍게도 그도 버핏처럼 오마하 출신이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있어 어린 시절에 마주치진 못했지만 두 사람은 불과 180m 거리에서 자란 이웃이었다. 먼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총망받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이미 성공한 법조인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법전 너머 자본의 흐름과 투자 세계로 뻗어 있었다. 버핏과 먼거의 첫 만남은 1959년 먼거가 오마하를 다시 찾았을 때 이루어졌다. 대화를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버핏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찰리, 법은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투자에 집중하면 그 결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겁니다. 찰리 먼거는 1962년 버핏의 파트너십과 유사한 찰리 먼거 파트너십을 설립했고 몇 년 뒤에는 법조계를 떠나 본격적인 투자자의 삶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괴물 같은 기업을 일군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의 철학이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는 점이다. 둘 다 내재 가치에 주목했고 숫자에 민감했으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야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먼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싼 회사를 사선 안 됩니다. 더 좋은 회사를 더 큰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품질은 복리처럼 가치가 붙거든요. 이 말은 버핏의 투자 철학의 좌표를 바꾼 전환점이 되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르쳐준 숫자 위에 먼거의 통찰과 품질이라는 새로운 렌즈가 더해졌다. 그리고 버핏은 그 렌즈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찰리 먼거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었다. 1994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먼거의 놀라운 통찰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주식 투자 팁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찰리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투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세속적인 지혜를 성취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리고 덧붙였다. 주식은 수학만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 없이는 시장을 이해할 수 없고 철학 없이 인간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복잡한 세상은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단지 각 분야를 지배하는 정신적 모델들을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투자에 필요한 시야를 제대로 갖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롤라팔루자 효과다. 그렇다.
롤라팔루자 효과란 하나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함께 뭉치면 판을 뒤엎는다는 걸 말한다. 시장과 인간은 한 가지 렌즈로는 절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멍거는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에게서 수요와 공급, 균형과 반작용의 철학을 배웠다고 말했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인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치솟는다. 또 멍거는 시장을 살아있는 생물로 봤다.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유기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찰스 다윈의 통찰도 좋아했다.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가장 적응을 잘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그렇다. 시장은 항상 변화한다. 예측 가능한 수학 공식으로는 이 시스템을 설명할 수 없다. 작은 사건이 큰 폭풍이 되고 거대한 이슈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곳, 그곳이 바로 시장이다. 또 멍거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 당연하다. 사고의 틀이 무너지면 모든 의사결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찰리 멍거와 워런 버핏,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었다. 두 지성의 결합이었고 두 철학의 융합이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완성시켜 주었다. 그래서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은 찰리 멍거와 함께한 것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묻는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믿고 어디에 당신의 시간과 돈을 걸 것인가? 이 질문에 워런 버핏이 선택한 방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빠르게 성공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한 원칙을 집요한 반복을 통해 증명해 나갔다. 느리게 걷되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 단순함 안에는 세상의 복잡함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 하워드 버핏에게서 신념을 배웠고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가치와 절제를 배웠으며 찰리 멍거에게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 모든 배움의 본질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는 항상 묻는다. 나는 정말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가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대중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이 결정은 10년 후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워렌 버핏 웨이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에 좀 더 가깝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침묵 안에서 답을 찾고 모두가 달릴 때 멈춰서서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버핏의 방식이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먼저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버핏은 그 말 위에 덧붙였다. 제대로 된 사고가 없이 이룬 부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당신만의 원칙과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워런 버핏이 걸어온 길이고 살아온 방식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바로 당신이다. 세상의 시세는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당신이라는 자산은 스스로 믿고 지킬 때 복리로 성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워런 버핏이 말한 가장 위대한 가치 투자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오늘 당신에게 투자하라. 그것이 진짜 투자다. 성공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처럼 작동한다. 조금씩 쌓고 묵묵히 이어가며 시간이라는 변수와 인내라는 상수를 곱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복리의 공식.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진짜 원리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동안 기꺼이 주식을 보유할 마음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지난 수십 년간 주식시장에서 지켜왔던 자신의 투자 핵심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은요, 단순한 투자 원칙을 넘어서 버핏이 평생토록 정말 고집스럽게 지켜온 삶의 태도와 철학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아바라 데루야의 워렌 버핏 삶의 원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워런 버핏의 시선으로 투자 철학부터 삶의 방식까지, 그리고 저의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고 싶다는 열망이 매우 강했다. 그 열망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35살까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고향인 오마하로 돌아왔을 때 내 수중에 있던 돈은 2천만 원 남짓이었다. 그 돈으로 100만 달러를 만든다는 건 누가 봐도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나의 생각은 달랐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높은 이율과 복리였다. 복리는 단순한 금융 개념이 아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재정의 법칙이자 시간이 만드는 기적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복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세운 꿈을 현실로 바꿔줄 무기였다. 무엇보다 나는 이미 투자할 곳을 정해두고 있었는데 바로 보험회사인 가이코였다. 내가 학생 때부터 눈여겨본 회사였고 기대를 걸 만한 투자처라고 확신했다. 당시 나는 아버지의 증권회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주식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팔기 시작했다. 첫 고객은 고모였다. 고모는 내 말을 믿고 가이코 주식 100주를 사주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내가 사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가이코 주식을 5주씩 꾸준히 사들였다. 내 목표는 단순했다. 가이코 주식의 0.1%를 갖는 것. 당시 전체 발행 주식 17만 5천 주의 0.1%를 소유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이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에 도달했을 때 0.1%의 주식은 100만 달러가 되고 결국 나는 100만 달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 계산된 미래였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내가 가진 가이코 주식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불어났고 나의 목표는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실현되었다. 그렇다. 복리는 지속성에 대한 보상이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복리의 흐름은 산을 굴러 내려오는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지고 가속이 붙으며 내 인생을 거대한 궤도에 올려줄 거라고 확신했다. 복리란 그런 것이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금씩 모으고 또 조금씩 불려가지만 겉으론 별다른 변화가 없다. 심지어 지루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파고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묵묵히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된다. 그 변화는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성장하는 직선의 모습이 아니다. 처음엔 더디게 자라는 듯 보이지만 조금씩 속도가 붙고 그 속도에 가속도가 더해진다. 느리게 보이는 성장의 모습도 사실 속도를 예열하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다. 복리의 진짜 힘은 바로 이 폭발의 순간에 있다. 단순히 오래 기다렸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굴려온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성공한 건가요? 그들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줄 안다. 마치 한 방에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투자 비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한 방이 무엇이었는지를 캐내려 한다. 물론 세상에는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축적되어 온 결과라는 걸 알 수 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모소 대나무의 경우 처음 4년 동안은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가꿔도 단 1cm도 자라지 않는다. 겉으론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다 놀랍게도 5년째가 되면 그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무려 15m 이상 자라버린다. 그 놀라운 성장 역시 갑자기 생겨난 결과가 아니지 않는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깊은 땅 속에서 뿌리를 뻗고 넓히고 견고하게 언젠가 터져나올 순간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4년의 시간을 보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주목하는 건 단 6주. 눈에 보이는 성장이 시작된 그 순간,
마침내 드러난 결과만을 이야기한다. 대나무가 6주 만에 15m나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1460일의 기다림과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어진 인내는 쉽게 잊혀진다. 결과만 기억되고 과정은 소외된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결과는 단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일 뿐이다. 성공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처럼 작동한다. 조금씩 쌓고 묵묵히 이어가며 시간이라는 변수와 인내라는 상수를 곱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복리의 공식.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진짜 원리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라. 당신이 오늘 쌓는 아주 작은 그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기적을 위한 뿌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사람들은 내 머리 스타일을 보고 종종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버핏처럼 부자라면 좀 더 멋지게 꾸며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모에 신경을 덜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겐 단순히 꾸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겉모습보다 훨씬 중요한 계산이 항상 머릿속에서 먼저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비는 그저 지갑을 여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하지만 나에게 소비는 미래의 투자 수익을 포기하는 일과 같다. 나는 미용실에 가서 14만 원을 쓰는 일조차 단순한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그건 내가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잠재적인 수천 달러, 어쩌면 수만 달러의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돈을 써서 얻는 만족이 미래의 수익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가? 이 질문은 그저 돈을 아끼자는 말이 아니다. 돈을 쓸 때 그것이 나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끊임없이 자각하고자 하는 훈련이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작은 돈이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소비 습관의 방향이다. 나는 어릴 적에 백만장자가 되는 1000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은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1000달러를 연이율 10%로 운용하면 5년 뒤엔 1600달러, 10년 뒤엔 2600달러, 25년 뒤엔 무려 1만 달러를 넘긴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소비는 손실이고 복리는 무기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돈을 쓰는 모든 순간을 미래의 손실로 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10달러짜리 음료도 아무렇지 않게 사 마시곤 하지만 나는 그 10달러가 20년 뒤에 100달러, 어쩌면 그 이상의 자산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시간의 힘을 계산에 넣는 사고훈련이었다. 답답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오직 시간과 복리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나는 단 한 푼이라도 미래를 위해 굴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회 그 자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적은 돈을 가볍게 쓰는 사람은 결국 큰 돈을 가질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만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다루는 방식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무엇보다 복리를 아는 사람은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복리를 믿는 사람은 시간을 쌓는 방식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벌 생각만 한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업, 더 빠른 수익률. 하지만 나는 버는 것보다 먼저 다루기를 배워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만만하게 대한 적이 없다. 적은 액수라도 미래의 가치로 환산했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복리의 기준을 적용했다. 무엇보다 시간을 아는 사람은 돈을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성공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10년을 일하고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그냥 산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10년 동안 복리로 쌓인 가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궤도 위에 올라선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도, 재능도 아니다. 태도와 선택의 누적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소비, 내 시간, 내 행동 하나하나를 미래의 투자로 간주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곧 나의 오늘을 다시 설계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1년 동안 모든 시간을 쏟아 기술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 100번째, 1000번째, 아니 10,000번째 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정보통신과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였다. 이 말을 들으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언론은 이렇게 말했다. 버핏, 당신이 그 시점에 인텔에 투자만 했더라면 당신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요. 하지만 난 언제나 내 능력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물론 이 원칙은 때로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다. 1960년대 모든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열광하고 있었다. 트랜질론, 폴라로이드, 제록스 같은 당시로선 혁신적이라 불린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 열기를 휩쓸었고 돈은 그들을 따라 몰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 열기를 지켜보기만 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는 그 기업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정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내 눈앞에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기회가 내 것이 아닌 그 분야를 더 잘하는 누군가의 기회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넬 대학의 이사로 재무위원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다. 훗날 인텔로 성장할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기업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업이 훗날 인텔이 되어 급성장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뒤에도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고?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니다. IT 전문가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모르는 세계에선 절대 돈을 굴리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투자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투자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최신 트렌드에 열광하고 차세대 애플, 차세대 구글에 베팅하지만 나는 철저히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 나는 식료품, 보험, 철강, 신문처럼 지루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산업에 집중했다. 왜냐하면 그 분야는 내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 예측 가능한 투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나는 모두가 뛰어드는 곳을 피하고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에 집중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투자의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투자든 인생이든 핵심은 자신이 잘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요령껏 남들 아는 것만큼 넓게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깊게 아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경험은 다양할수록 좋은 거야. 많이 알아야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지. 물론 이런 말들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깊이 없는 다양함은 결국 얕은 확신과 흔들리는 판단만을 남길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진짜 잘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길 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꾸준히 오래 그리고 크게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언제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관찰하고 수많은 위기를 견디며 몸으로 터득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사람들은 늘 타이밍을 맞추려 한다. 새해가 되면 뉴스, 칼럼, SNS에 온통 이런 이야기로 뒤덮인다. 올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연말까지 수익률은 몇 %일까?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느라 바쁘고 사람들은 그 예측에 열광하며 타이밍 게임에 기꺼이 막 뛰어든다. 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투자 조합을 운영할 때도 나의 철학은 분명했다. 시장 예측 없이는 투자를 못하겠다 싶으신 분은 제 조합에 들어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예측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나는 다만 언제가 아닌 무엇을 예측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관점이자 완전히 다른 전략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가 있다고 해보자.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한다. 이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야.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아무리 나무가 빠르게 자란다 해도 하늘을 찌를 순 없다. 주가는 언젠가 꺾이게 되어 있고 모든 상승은 언젠가 조정받게 되어 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2007년 미국에서 벌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였지만 위험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나는 이미 그 전부터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고 그걸 파생 상품으로 포장해 팔아넘기는 시스템이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은 무너졌다. 항상 그렇다.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타이밍을 맞추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언젠가 반드시 올 그 순간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쪽을 선택했다. 내가 찾는 기업은 단순하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어떤 충격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기업. 상승장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는 기업. 그런 기업에 나는 평생 투자해왔고 내 기업들이 내 자산을 지켜주었다. 그렇다. 변화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어떤 변화가 온다 해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건 투자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철학, 인생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20에서 30% 하락했을 때 감정적으로나 혹은 금전적으로 무너질 것 같다면 애초에 그런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투자 조합원들에게 직접 보낸 편지에 썼던 문장이기도 하다.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적으로 출렁인다. 그러나 투자자는 그래선 안 된다. 시장이 감정적으로 움직일수록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버텨야 한다. 만약 당신이 주가 하락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투자 환경에 있다면 그건 아직 투자 자격이 없는 상태다. 감정으로 하는 투자는 카지노에서의 베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주가가 오를 거라 믿고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그 기업이 본질적으로 성장할 거라 믿기 때문에 투자한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요동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엔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이 투자를 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눈. 두 번째, 그 가치를 믿고 버티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에 지장 없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모든 돈을 투자에 쏟아붓고 하루하루 주가에 목을 매는 사람은 절대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위험을 이해하고 통제할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측은 환상이고 대비는 전략이다. 진짜 투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위험을 계산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합리적인 투자의 태도다. 이제 시장의 소음에 귀를 막고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라. 주가가 아니라 사업을 보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철학을 봐야 한다. 당신이 시장을 예측하려 할수록 시장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가치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삶을 지키는 투자자의 자세이자 부의 본질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